안녕하세요.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상반기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성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에서 배움의 네 기둥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에러 피드백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뭔가 틀리잖아요. 틀리는 거를 바로 잡는 것이 배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배우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교정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바와 달랐던 것을 우리는 잘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공부를 하실 때 뭐라 말씀드렸죠? 연습 문제를 푸는 거, 퀴즈, 테스팅 하는 것만큼 공부에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또 이렇게 에러 피드백은 인출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웃풋이 공부가 되는 거죠. 장기 기억에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성적 뭐예요?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보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 테스팅을 하는 것, 그걸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과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겪어왔던 성적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성적은 정말 최악의 시스템이고 최악의 에러 피드백 대체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에러 피드백의 형편없는 대체물. 이제 온통 결점투성이지만 그것 없는 학교를 상상하기 힘들 만큼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린 교육제도, 성적에 대해 몇 마디 해야겠다. 학습 이론에 따르면 성적은 보상 또는 처벌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적이 갖고 있는 명확한 결점들 중 하나는 정확도가 아주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험 성적은 대개 단순한 합계에 지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에러 원천들을 구분도 하지 못한 채 요약하게 된다. 따라서 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그 자체로는 우리가 왜 실수했는지 또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해주지 못한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F 성적을 받으면 제공하는 정보가 제로이며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만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틀렸고 그걸 피드백을 받으면 배우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적은 뭐죠? 평가의 도구였죠. 너 몇 점? 그럼 너 몇 점? 너 A 학점, 너 B 학점. 이런 거는 얼핏 보면 되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배움의 측면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뭐를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너가 부족한 게 이거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야 라고 우리는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죠? 너는 몇 점짜리야 라는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봤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겼죠. 등수에 따라서 뭔가 애들마다 평가와 낙이 찍히는, 따라서 자세하고 건설적인 평가가 따르지 않으면 성적 자체는 형편없는 에러 피드백에 지나지 않는다. 성적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여러 주 후에나 나온 경우가 많다. 그때쯤 되면 대부분의 학생은 이미 오래전에 자기 내부 추론의 어떤 면에서 에러를 범했는지 까맣게 잊는다. 또한 시험 난이도는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적은 특히 수업 진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입장에서 극도로 불공평하다. 비디오 게임의 예를 들어보자. 새로운 게임을 발견하면 처음에는 대체 어떻게 효과적으로 게임 실력을 늘려갈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그 게임에 잼백이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비디오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거의 누구나 이길 수 있는 아주 쉬운 난이도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게임 난이도는 올라가며 그와 함께 실패나 좌절의 위험 또한 커진다. 그러나 게임 개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난이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게임을 적절히 섞어 실패나 좌절을 완화시키는지 안다. 그래야 당신이 같은 난이도의 게임에 필요한 만큼 마음껏 여러 차례 재시도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당신은 게임 점수가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며 그러다 마침내 한동안 성공하지 못하던 제일 높은 난이도의 게임을 끝내는 기쁜 날이 온다. 자, 이제 이걸 문제 학생들의 성적표와 비교해보자.
그 학생들은 한 해를 낮은 점수로 시작하며 교사들은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반복해서 치르게 해 동기부여를 해 주기는커녕 매주 거의 늘 그 학생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과제를 준다. 결국 매주 그 학생들의 점수는 밑바닥에서 놀게 된다. 비디오 게임 시장에 그런 게임을 내놨다간 완전한 실패작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너무나 자주 성적을 처벌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성적을 어떻게 해요? 예, 처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좌절감, 낙인 찍기, 무력감, 낮은 성적이 뇌의 감정 시스템들에 미치는 그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들은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게 좀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 재밌었습니다. 이 내용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인들은 보상과 처벌로부터 같은 양의 정보를 얻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아이들은 실패보다 성공에서 더 잘 배운다. 그러니 아이들을 쓸데없이 괴롭히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중립적이고 유용한 피드백을 주도록 하자. 절대로 에러 피드백을 처벌과 혼동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 정도 되면 어떤 일 했을 때 어떤 불이익, 처벌, 그것이 좀 우리 감정을 두렵게 만들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물론 보상을 통해서 배우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다는 거죠? 예, 처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적고 보상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뇌를 따라서 만드는 인공지능은 어떻죠? 처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보상 중심으로 신경망이 구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성적은 어떻죠? 예, 처벌 수단으로, 낙인 수단으로, 너를 혼내기 위해서. 물론 우리 성적 잘 나오면 우리가 뭐 칭찬 받았지만 성적이 안 나오면 많이 혼났잖아요. 그렇죠? 저 학교에서 반 전체 평균이 뭐 꼴등이어가지고 다 매받은 적도 있었는데, 최악의 성적을 처벌로 하는 것이 최악의 시스템이라 하는 건데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성적을 활용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의 영향은 특히 수학 분야에 더 두드러진다. 수학은 많은 학생에게 불안감을 주는 과목으로 유명하다. 어떤 아이들은 수학 시간에 그야말로 순전히 수학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다. 수포자가 많죠? 학교에서. 오히려 학교에서 수포자가 없게끔 만들어야지 더 교육 제도가 훌륭한 교육인데 학교에서 수포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해낼 수 없어 혼날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수학 불안은 잘 알려지고 많이 연구되어 수령화까지 된 증상이다. 수학 불안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뇌 깊은 곳에 위치한 편도체 등 부정적인 감정들과 연관된 고통 및 두려움 회로들이 활성화된다. 물론 이런 학생들이 꼭 다른 학생들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감정의 쓰나미는 계산 및 단계 기억 능력 그리고 특히 학습 능력에 손상을 입힌다. 인간과 동물을 상대로 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학습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 쥐의 경우 해마 안에서 공포 족구나 현상이 일어나며 뇌 가소성이 문자 그대로 경직된다. 쥐가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 전기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받으면 뇌 회로는 민간계가 끝난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 시냅스들이 단단한 신경원 주위망들에 갇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두려움에 벗어난 상태가 되면 자극을 주는 환경으로 인해 시냅스 가소성이 회복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신경세포들이 자유로워지면서 젊음의 원천인 아이다운 운동성을 되찾는다. 따라서 낮은 성적을 매겨 아이들에게 일종의 처벌을 가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다. 스트레스와 좌절감으로 인해 아이들이 아예 학습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성격과 자아상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미국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런 정신상태의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이런 정신상태에서는 자신의 실패 또는 성공을 이미 고정불면인 자기 성격의 특정 부분 탓을 돌리는데 그녀는 이를 고경형 사고방식이라 부른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죠. 나는 수학의 젬병이야. 외국어는 나와 안 맞아. 등이 좋은 예이다. 그녀는 이런 사고방식이 모든 아이들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고방식, 즉 성장형 사고방식과 대조된다고 말한다 하고 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배움의 네 기둥 중에 하나가 에러 피드백인데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틀렸고 왜 틀렸는지를 알아서 그걸 바로 교정하는 것만큼 우리의 배움 학습에 정말
효용이 높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거기에 파생된 성적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학생이 뭐가 부족하구나, 뭘 도와줘야 될까, 뭘 모르구나, 어떻게 인도해 줘야 될까 라는 걸로 테스트 결과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얘는 몇 점짜리야, 너는 몇 등이야 라는 평가의 도구로 활용이 되면서, 그 평가의 도구가 극소수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죠? 뭐 칭찬의 보상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어떻죠? 아이들은 무언가 잘 배우지 못합니다. 잘 배우지 못하고 어떻죠? 이제 성적 자체가 공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스트레스, 공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뇌 가소성에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뇌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학습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캐럴 드웩 연구에 따르면 성적은 그 아이를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몇 등이야, 나는 몇 점짜리야 라는 걸로 딱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그럼 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능력치는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노력만 하면 나의 잠재성은 되게 무한이야, 계속 성장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를 아주 그 뿌리부터 막는 것이 뭐다? 예, 성적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이들 고정형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실패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도전해야지만 또 뭐가 배우는 건데, 회피하거나, 혹은 편법을 쓰게 되죠.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적 시스템은 에러 피드백을 드러내는, 또 이거를 시스템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에러 피드백이 주는 최고의 어떤 학습의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낙인, 처벌, 고정 사고방식 등 정말 학습을 방해하는 온갖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성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죠? 버젓이 우리 교육계, 학교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피해자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한 바를 어떻죠?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어떻죠? 처벌보다 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물론 캐럴 드웩 연구에 들어가면 칭찬을 막 남발해도 안 돼요. 칭찬은 어떤 칭찬?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칭찬. 너는 똑똑해 라는 건 칭찬이지만, 보상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죠? 이거는 고정 방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똑똑해, 딱 나는 최고야. 이런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죠? 예, 그 자기가 최고라는 거를, 최고인데 자기가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실패 속에서도 이걸 극복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최고라는 생각이 아니라, 난 최고인데 실패했어. 뭔가 인지 부조가 일어나죠? 견디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죠?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 태도, 노력,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성적, 우리 교육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이 성적이 얼마나 좋지 않은 시스템인지 인지를 해서, 우리가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가 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배우자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벌은 줄이고 없애고, 웬만하면 보상을 주되, 어떻죠? 과정, 노력, 이런 것들 칭찬해 주시고, 무언가를 틀리면 뭐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 때문에 되게 좋은 겁니다. 뭔가 틀렸다는 거는 이 아이가 뭔가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도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의미니까. 했는데 틀렸어. 그럼 어떻죠? 이제 바꿀 거가 알게 된 거야. 제가 신박사님 영준이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짱인지 아냐? 우리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짱이다. 우리는 성장하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저희는 비즈니스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듯함은, 우리는 이미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작년이, 우리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가, 작년이, 저번 달이 우리가 부족했으면 압니다. 왜요? 계속 공부하니까. 계속 실수 속에서 배우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에러 피드백.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실패해서 배우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뇌는 그렇게 배우는 메커니즘을 타고났어요. 성적은 최악이다. 이런 내용들을 잘 간몰이 하셔서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되시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도 도움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